자, 우리 이번 강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것은 이자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 이자 비용 중 송금불산입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손금불산입이에요. 첫 번째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 여기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고 이자를 주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만약에 1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100만 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세무서에서 이 비용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시인이에요. 왜? 은행에 지급된 거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서가 있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있고 기업이 있고, 자, 여기 사채업자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이렇게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하고 이자를 줄 때 차변의 이자 비용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한테 돈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줘야 돼요. 세금을 떼고 줍니다. 예수금이 만약에 27만 5천 원이다. 제가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이 72만 5천 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자 비용이 100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100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이에요, 부인.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모르고 얘가 세무서에 그 내용을 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기업은 이자를 주면서 세금 떼고 준 거야 세무서에 갖다 납부를 하겠죠. 그쵸? 요 세금은 어디 갖다 납부를 합니까?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데 나머지는 얘가 다 그죠? 꿀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손금불산입, 저런 것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세가 얼마입니까? 27만 5천 원이죠. 27만 5천 원. 얘는 기업이 세무서에 갖다 납부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줍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천세 외라고 쓰겠습니다. 원천세 외의 금액 72만 5천 원은 누구한테 나가는지 몰라요. 얘가 소득 세팅인 것을 대표이사한테 다 씌웁니다. 그래서 상여 처분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물론 실무에서는 누가 사채업자가 세금을 떼고 받습니까? 실무는 이거는 이론상 가능한 거고요. 이론상 가능한 거고 실무는 이렇게 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100,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 이렇게 하겠죠. 실무는. 그러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죠. 얘는 0이고 얘가 100이 되는 겁니다. 얘는 0이고. 이런 경우에는 노란색인 경우에는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면서 나 이자 줄 때 세금 떼고 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냥 다 달라고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금 원천 징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자 비용 100, 보통예금 100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경우는 0이 되는 거죠. 다 100% 상여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 상해 처분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론상 어쨌든 원천세 부분은 세무서로 다 기업이 세무세 갖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나머지만 상해 처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줬을 때는 당연히 비용 인정이 됩니다. 왜? 은행이 세무서에 신고를 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사채업자에 돈을 빌려줬어요. 사채업자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줬을 때는 그 사채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세무서에서도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송금불산입. 두 번째 송금불산입. 비실명의 의미가 뭐죠? 이름이 없는 거죠. 얘도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실명 채권이자입니다. 비실명 채권이자. 자,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 있고요. 여기 투자신탁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신탁회사가 있어요.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는 예금 이자율이 2%예요.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2%고요. 투자신탁의 이자율은 뭐 10%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길동이 있습니다. 여기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투자신탁회사에 맡길까? 아니면 은행에 갖다 맡길까? 당연히 어딥니까? 투자신탁회사가 되겠죠. 그쵸? 투자신탁회사. 왜?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1,000만 원을 가지고서 홍길동이 투자신탁회사로 갑니다. 신탁회사로 이렇게 갖다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기업에서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기업에서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어치. 이자율은 뭐 12%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이자율은 12% 이자를 줬어요.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1,000만 원을 맡기죠. 투자신탁회사에. 그런 투자신탁회사가 기업에 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신탁회사에 이자를 줍니다. 이자 비용이 뭐 1,000에 12%면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12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신탁회사에서는 10%니까는 1,000에 10%니까는 100만 원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홍길동한테 주는 거죠. 100만 원을 홍길동한테 주는 거예요. 이때 원천징수는 투자신탁회사가 홍길동한테 이자 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홍길동한테 이자 줄 때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얘기죠. 기업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투자신탁회사에 이자를 줘요. 그리고 투자신탁회사가 홍길동한테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준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투자신탁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신탁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사채를 1,000만 원어치 발행을 했고요. 이자율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율은 12%. 근데 홍길동이가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홍길동이가. 자, 그래서 홍길동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를 주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세금 떼고 줘야 돼요. 이번에는 기업이 얘가 없으니까 기업이 세금을 떼고 줘야 됩니다. 세금은 예수금,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이 비실명 채권이자 세금 뗀 것만큼은 원천세라고 하죠. 원천세 세금 뗀 것만큼은 세무세 갖다 낼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요 세금만큼은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나머지 돈 준 거는 얘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비실명 채권이자 원천세 외는 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상여로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실무에서 누가 세금을 뗍니까? 엄청나게 비싼데 세금도.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얘는 0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상여 처분이 되는 겁니다. 얘가 비실명 채권이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투자신탁회사를 통하지 않고 기업에 다이렉트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다 받아먹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떼고 줘야 돼요. 그렇죠? 세금 뗀 만큼은 얘가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비실명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실명. 공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실명이겠죠. 그러면은 송금불산이 만당합니다. 만약에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홍길동이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 실명이 돼버렸으니까는 송금불산이 떼는 건 없겠죠. 이건 없어요. 근데 비실명, 얘가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뗀 거는 기타 사회 유출, 나머지는 상여 처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무에서는 전체가 다 그냥 얘가 가져갔으니까 세금 안 떼고 가져갔으니까 전체가 다 상여 처분 당하겠죠. 이론상 어쨌든 원천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론상. 자, 이거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이자를 주면 투자신탁회사가 홍길동이한테 이자 줄 때 세금을 떼고 준다. 그걸 원천징수한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투자신탁회사를 배제를 하고 둘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했을 땐 비실명 채권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면 실명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공개하면 실명. 실명일 때는 세무조정이 없다. 실명일 때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세 번째입니다. 뭐가 있냐면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순금불산입. 세 번째 송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자, 저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매년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건물을 신축하는데 관련된 이자는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두 번째 연도에도 1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 그 다음에 2차 연도에도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100만 원. 자, 3차 연도에도 간단하게 개념만 봐드리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다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자 부분만 갖고 따져보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분개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있었던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이 300만 원 없어지고요.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이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걸 지금 봤습니다. 300. 그리고 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내용연수 10년이다 라고 하면 320년이니까 3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3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3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비 그렇죠? 감가상각비가 30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30 뭐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뭘로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 1차 연도 때 차변의 이자 비용 100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2차 연도 때도 마찬가지 차변의 이자 비용 100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 이렇게 다 걸렸어요. 3차 연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차변의 이자 비용이
100 대변에 보통예금 100 이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잘못 처리를 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을 때는 아무런 분개도 안 했어요. 이런 분개가 안 나오겠죠. 이런 분개 안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를 할 게 없어요.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했다가 완성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 없어지면서 건물이 되고, 건물 나누기 내용연수 1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30, 30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자 나갈 때마다 이자 비용 했죠. 완성됐을 때 대체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감가상각비도 안 했어요. 안 걸리면 돼요. 뭐든지 안 걸리면 되는데 이걸 걸렸습니다.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처음부터 다 잘못했네. 자, 이거 비용 인정 안 돼. 송금불산입이란 얘기예요. 송금불산입, 이런 걸 우리가 건설자금이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소득처분은 유보죠. 유보. 실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보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유보발생. 왜냐하면 분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분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유보발생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송금불산이 건설자금이자 유보발생, 그 다음 연도에도 송금불산이 건설자금이자 유보발생. 그래서 토탈 송금불산입의 합계가 얼마가 되냐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10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건설자금이자 소득처분은 뭐냐면 유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보발생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유보발생. 그러면은 자, 이렇게 송금불산입이 토탈 얼마 됐습니까? 300이 됐죠. 그럼 이제 감가상각할 때마다 얘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안 합니까? 감가상각을 30원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송금산입 30원만.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감소 이렇게 하겠죠. 실무에서는 유보 감소. 그럼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 안 하겠죠. 30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송금산이 30원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도 또 안 할 거예요. 송금산이 30 마이너스 유보. 계속. 그래서 송금불산입된 거 토탈 300원을 감가상각할 때마다 송금산입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설자금 이자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건설자금 이자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무관 이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송금불산입 되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이자,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이자가 있어요. 이거 지우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물을 신축하고, 그죠? 신축을 위해서 차입금을 빌려갖고 왔을 때 원래는 이자 나간 거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줬다가 나중에 건물로 대체를 시켜주고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럴 때는 세무조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한 거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했다가 다 걸렸어요. 그러면 다 송금불산입 당합니다. 이자 비용으로 했다가 걸리면 죄다 송금불산입 당했다가 유보예요. 유보. 분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할 때마다 송금산입으로 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할 때마다 송금산입 30원, 그 다음 연도에도 송금산입 30만 원, 그 다음 연도에도 송금산입 30만 원, 계속 10년 동안 그렇게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업무무관 자산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여기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 있고요. 여기 은행이 있어요.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이렇게 이자를 줍니다.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비용으로 100만 원이 가죠.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이거 인정한다. 시인이다. 인정한다. 시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었어요. 가장 기본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세무서가 있고요. 세무서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요. 여기 은행이 있어요.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은행에서 만약에 기업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1월 1일에 1,0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했고요. 이렇게 이자를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차분의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자 비용 100만 원, 보통 예금 100만 원. 여기까지만 따지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이 100만 원이 가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따지면 세무 조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따지면 세무 조정이 없는데 기업이 이 빌려온 돈의 일부를 가지고서 7월 1일에 업무랑 관련이 없는 업무 무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업무 무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동산을 취득하거나 여러분 업무 무관 부동산은 뭘 뜻하는 거죠? 업무 무관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을 뜻하는 거고요. 업무 무관 동산은 서화나 골동품을 뜻하는 거고요. 골동품을 뜻하는 거고요. 또 업무 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송금불산입하겠다는 얘기죠. 플러스 송금불산입하겠다. 업무랑 무관한 자산 관련돼서 송금불산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이 업무랑 무관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은행에 지급된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총 지급이자 공식이 총 지급이자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차입금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네, 총 차입금. 그런데 우리 세법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적수.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총 차입금 적수라는 것은 뭐냐면 1,000만 원을 365일. 왜? 1월 1일에 빌려왔으니까 365일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날짜 곱해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적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의 업무무관 적수, 업무무관 적수라는 말을 써요. 얘네는 7월 1일에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입금이 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지시면 184일이 나옵니다. 184일 이렇게. 얘가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수라는 말의 개념은 뭐냐면 1월 1일에 차입했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7월 1일에 업무무관 부동산이 발생을 했니? 또는 가지입금이 발생했니?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업무무관 관련된 이자가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252054가 나올 거예요. 252054 만큼은 송금불산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252054 만큼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왜? 은행에 나간 거니까. 은행에 나간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세무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는 당연히 세무 조정이 없어요. 인정이 됩니다.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세무 조정이 없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업무랑 무관한 부동산이나 동산 가지입금 등이 있을 때는 업무 무관 관련 자산이자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지막 이건 지울게요. 저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중에서 송금 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송금 불산입 비실명 채권이자 송금 불산입 건설 자금이자 송금 불산입 업무무관 이자를 구해줘야 돼요. 업무무관 이자 기타 사회 유출을
얘를 계산을 할 때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니까는 1,0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여기 총 지급이자가 1,000만 원 곱하기 얘네가 000이면 1,000만 원 곱하기예요. 얘네가 000이면 1,000만 원 곱하기인데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100만 원이 있고요. 건설자금 이자가 만약에 800만 원이 있다. 8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이미 송금불산입 단계 900만 원 있으니까는 나머지 100만 원만 갖고서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앞에서 송금불산입 뺀 거 죄 빼고 나머지만 갖고 업무무관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해서 1,000만 원 곱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송금불산입된 거 빼고 나머지 100만 원만 갖고 업무무관 이자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채비건업 순서, 채비건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도 100%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자산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이 있을 때는 비용 인정이 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